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 교통 뭐 이런 것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집값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더 핵심 질문일 것 같아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집값이 좀 덜 오른다라고 보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선인이 결정된 현재 어떻게 의견이 바뀌신 게 있는지 아니면 똑같으신지. 저는 뭐 거의 똑같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지역마다 편차는 많고 지금 전국 집값을 보게 되면은 네. 더 이상 그렇게 작년만큼 오르거나 그런 건 힘들지 않느냐. 네.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다르게 보면은 네. 이걸 핑계로 거시 경제가 조정받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누구나 그 전에는 이제 유럽 뭐 재정 위기부터 시작해서 네. 2008년 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네. 돈 푼 것들을 어떻게 조정은 해야 되는데 조정 못 하고 있다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제2차로 한번 돈을 더 풀었고 조정이 오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까? 네. 이게 우크라이나 핑계로 이제 조정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거시경제 조정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방 압력은 의외로 빠르고 클 수 있습니다. 네. 수요라는 것들은 주택 수요라는 건 특히 오를 때 수요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빨리 불어나지만은 네. 줄 때도 굉장히 빨리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상승 압력, 하방 압력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은. 상승의 여력은 이제 점점점 한계를 좀 보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하락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대부분이 좀 비싸다라고 판단하면은 이게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락이 이제 조금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약간의 상승 정도, 강보합세 정도를 저는 봤는데 네. 그 정도가 이제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벤트는 이제 대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뭔가 또 나올 거예요. 네. 인수위원회에서 뭘 했다, 신정부 초기에 무슨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면 또 국지적으로 어떤 단지, 옛날에는 이제 어떤 단지가 오르면은 강남이 오르고 강남이 오르면 서울, 경기도 이런 식의 그 가격 확산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초단기적으로 초국지적으로 가격은 들썩거리더라도 네. 그래서 뭐 신고가가 다시 나타나거나 초국지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서울 전체 지수라든가 수도권 지수 또는 전국 지수로 봤을 때는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뭐 팔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좀 디테일하게 올해 조금 뭐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보시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지 이걸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좀 보는 게 좋지 않냐.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투자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상품들, 개별 상품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뛰어들어갈 여지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캄다운해서 좀 보자.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호재 이번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서 개발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뭐 일기 신도시의 수혜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수혜라든가 재개발도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저평가된 것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 접근하는 게 좀 가능하지만은 지금 시세대로 다 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다.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지역을 골라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강남하고 좀 가까운 경기도권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 집값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서 서울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전세난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딘가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에서 가장 많이 모일 지역이 어디냐. 경기도에서도 아마 고용 중심지하고 가까운 쪽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 가까운 쪽이 제일 낫겠죠.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그 계속 지금 올해는 좀 노려만 보라. 그러다가 이제 좀 센 거, 좀 괜찮은 게 나오면 확 뛰어들어가도 되지만은 웬만하면 올해는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관망을 하다가 뭐 금매라든지 뭐 어떤 가격대가 좀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것들 위주로 보되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세를 지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그러면 이상우 대표님께서는 올해 집값도 작년만큼 상승할 것이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데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의견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올해도 작년만큼은 올라갈 것이다. 작년에 9.9%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그냥 10%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예, 제가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투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건 아는데 생각해보라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게 모든 정책이랑은 사실 연속성이 있어서 네. 오래 바꾼다고 당장 지금 딱 나타나는 그런 직효성이 없고 사실은 쭉 오래 걸리는 관성이 있는데 네네. 올해 나타나는 일은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결과예요. 네. 내년도 아마 거의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들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이 공약들에 네. 영향을 받으려면 당장의 이슈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쭉 5년간 끌고 왔던 그 여파들이 올해도 내년도 계속 미칠 거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대선 결과에 관련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아까 나눴던 그 일기 신도시가 작년도에 30년이 도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네. 저는 정말 잠이 안 오는 이슈예요. 저 요즘 잠을 잘 못 이루는데 정말 볼 때마다 놀라요. 내가 보던 아파트가 네. 다 30년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파트를 나이로 보거든요. 너 30살이니? 이렇게 맨날 저희 후배들 볼 때 나이를 모르잖아요. 저보다 어리다는 건 알지. 네, 네, 네. 야, 너 몇 살이냐 꼭 물어보잖아요. 네. 저보고 지금도 제가 40이 넘었는데 저보고도 너 요즘 20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지만 자기보다 한 10몇 살 어린 건 아는 거죠. 그래서 네. 아파트를 볼 때도 쟤 벌써 30살이다. 쟤 벌써 40살이다. 나보다 나이 많아. 엄마 아파트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저 항상 여의도는 50세. 50세인 거죠. 중년인 거예요. 중년남 보듯이 바라봐 되게 소중하게 아껴줘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파트가 달리 보이실 거예요. 저는 그걸 한번 나이로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올해는 이제 의견 의지 네. 유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냥 연장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의견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하나 더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됩니까? 오른다고는 하는데 여기를 좀 사라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그 뭉뚱그려 말하는 게 한번 또 걸렸군요. 찍어달라고 하시는구나. 추천하실 만한 어떤 유망 단지를 좀 집어주실 네.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좀 청약더라.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좀 미리 판넬을 준비를 예, 했죠. 좋은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아이고 뒤집혔다. 네. 좋게 보는 지역은 노란색. 좋게 보는 데가 노란색입니까? 그 나머지 지역들은 올해 청약을 한번 노려봐라 네. 라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올해 청약을 잘 모르겠는 게 이런저런 사유로 올해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좀 제외하고 일단 올해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생각 외로 올해 동대문에 동대문이요. 이문에 네. 우리 재개발 참 많이 나온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문 같은 데가 아까 저희 잠깐 교수님 얘기하셨던 컴팩트 시티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도심 네. 재개발로 엄청 크게 들어오는 것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청약이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청약 시기는 이제 모르겠어요. 막 네. 옛날 부산 같은 데도 한 대 놓고 거의 연말에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잠실 진주도 올해 계획으로는 올해 돼 있는데 유물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갑자기 문화재가 나와서. 네, 문화재라는 엄청난 네. 원래 유물이 나오면 좋아야 되는데 네. 뭐 아무튼 그 둔촌주공 아파트도 올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여전히 또 미지수라서 네. 서울은 아까 이런 엄청 큼직큼직한 누가 봐도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는 올해 주목하는 게 사실 인천하고 광명의 이 청약들인데 네. 이미 좀 작년부터 하고 있죠. 뭐 용현 하객지구 재개발하고 있는 네. CTOCL 같은 그런 동네들 거의 도시 만들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거나 아니면 지금 광명 같은 곳들. 아까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광명이 연기 신도시인데 네. 여기는 하거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 공급 나오는 것들을 한번 청약 넣어볼 만하다. 음. 근데 뭐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일단 네. 올해는 이런 것들이 대여급이다. 네. 이게 청약이고요. 저는 올해 제일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아까도 교수님 잠깐 강남과 뭐 강남 언저리 그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강남이 좀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못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이제 또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으로는 꽤 많이 올랐는데 네. 퍼센트로 너무 못 올라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들이 속도를 감안해 보면 차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남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1주택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정부가 만약에 풀어주게 된다면 이분들의 갈아타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꼭 강남만 비싼 거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비강남에서도 꽤 많이 좋은 거 갖고 있는 분들 네. 혹은 지방에서도 좋은 거 갖고 있는 분들도 계속 뭔가 갈아타는 과정에서 강남이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겠다. 네. 더하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일기 신도시가 올해부터 어떻게 풀릴 거냐.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일기 신도시를 잘 못 풀면 네. 이건 재앙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일기 신도시는 마치 우리 60년대, 70년대 이 공업화 느낌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GTX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경고속도로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네. 2년 걸려서 다 깔았거든요. 그 정도로 한번 정말 결심을 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 네. 일기 신도시라고 봅니다. 이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이건 뭐 지자체 뭐 이거 지금 뭐 지역 이기주의 단지별 이게 아니라 정말 정부 차원에서 네. 딱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를 그 국토부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네. 재활성화할까?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전에 꽤 큰 금액으로 이렇게 막 스터디를 했는데 결론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표님 그렇게 좀 빨리 하라는 그 심정은 이해가는데 네.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 이제 지자체, 중앙정부, 그다음에 뭐 LH나 그런 사람들이 끼일 텐데 끼어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는 빨리 하라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아까 뭐 1단지부터 할 거야, 3단지부터 할 거야 이런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산적해서요. 그 오죽했으면 그때 용역하고 나서 뭐 법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네.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들어가 있더라도 가시적으로 돼서 막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의외로 걸린다.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 그게 이게 좀 저는 문제인 게 예. 이게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예, 예. 이런 분들은 이거를 되게 말이 안 나오고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현기증 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배고파가지고 빨리 네. 밥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애 우는데 젖병을 빨리 물려야 되는데 분유를 2번 타야 될까, 2숟갈을 타야 될까, 3숟갈을 타야 될까, 물을 반 숟갈 더 넣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애 굶는단 말이죠. 네, 맞아요. 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거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각자 맡겨놓으면 아마 싸움만 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정책할 때 네. 보면은 그 국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범단지 처음 하는 거는 무지 빨리 할 거예요. 모든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첫 입주는 무지 빠른데 네. 나중에는 굉장히 늦어져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 정치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야 우리가 몇 년 만에 해서 시작됐어.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빨리. 첫 삽은 빠른데 네. 전체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아마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고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균님이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공약이 나왔죠? 지금까지가 좀 너무 폭력적일 정도였기 때문에 폭력적인 규제였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도 대출을 해야 매출이 잡히는데 네.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업체들의 명주를 이렇게 네.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있는 한은 대출은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약간 정상화되는 거니까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네. 공약집에도 다 써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첫주택 생애 첫주택이나 1주택자들은 좀 많이 80%, 70%를 밀어주겠다. 완화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확실한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80%라면 상당히 많이 빌려주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심리적인 거죠. 아 나도 이제 집을 없는데 네.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사러 가면 못 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네. 생각보다 많이 빌리면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이자도 많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막상 빌려보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70% 80% 빌려줄게라고 해도 네. 웬만큼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80%를 빌릴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심리적인 것 같아요. 집을 살 사람들은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빌려서 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에 이렇게 대출 규제를 국가가 정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네.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뭐 90% 주기도 하고 그 대신 금리 좀 비싸게 받고 네. 뭐 돈 적게 버는데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네. 안 뛸 것 같아. 그러면 금리가 좀 낮고 그렇거든요. 우리처럼 뭐 어느 지역을 정해서 70%, 60%, 40% 이렇게 정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다 없애는 게 원래 정상화인데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이제 약발을 잘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대출 규제, LTV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 거예요. 아,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없애라. 없애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0조 원의 담보가 있다. 그러면은 700조를 빌려줬다. 이런 게 진짜 대출 규제예요. 어느 지역은 뭐 10억짜리는 4억만 빌려줘. 이건 대출 규제가 아니고 이런 정상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출 규제에다가 이제 좀 다른 거는 이번 공약에서 재밌는 거는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는 뭐 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반 대출 외에 뭐 정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뭐 3억 원이나 2억 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은 아마 그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살고 뭐 최초로 주거를 살 때 그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굉장히 국가에서 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댕 앱이라는 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세요. 그 규제가 완화되면은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빌리고 자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만 더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출 규제 외에 다른 규제까지 다 하면 좀 다른 얘기고요. 네. 보통 이제 규제가 많으면은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공급 위축이라든가 시장 왜곡이 있어서 네. 부자들은 약간 귀찮아지고 서민들은 초주금이 이르는 상황. 귀찮아지고 네. 초주금이 된다.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네. 선진국들은 그런 규제를 피하는 거고 네. 지금 대출 규제에서 이제 부자들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인데 시장에서 맡기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민이나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또 정책금리로 해서 그분들을 보살펴줘야 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정상적 기능을 하면서 공급이 제대로 드러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부자다 빈자다를 나누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대신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듬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금리에서 더 싸게 보호를 해주는 게 더 네. 맞지 않냐. 시장 원리라든가 다른 선진국들 사례를 봤을 때 이거 전부 다 쭉 잘라가지고 무조건 40%야. 아니야 무조건 뚝 잘라서 뭐 15억 이상 대출 영원인데 그쪽이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뭐 그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어느 쪽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느냐 도움을 받느냐 그런 시각에서 판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인 규제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좀 그 저소득층이나 뭐 이렇게 청년층은 지원을 해서 그렇죠. 상대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버저비터님하고 지중해 부자님이 서울 말고 지방 전망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상우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은 지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방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일단 고민해야 돼요. 수도권 나라가 빼고라고 넓어서, 할까요? 네, 나라가 하도 넓어서. 네. 올해 다들 걱정하시는 거는 뭐 대구, 끝없이 걱정하는 대구. 네, 대구. 대구 걱정도 진짜 많으신데 네. 대구가 입주가 올해만 많은 게 아니라 계속 많으니까 네. 대구가 딱 제가 봤을 때 지금 완전 시장 경제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 몇 년 뜨거우니까 공급이 확 늘어서 청약도 안 나오고 경쟁률도 네. 안 나오고 하는데 미분양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대출 규제 이런 게 지금 대구 시장에 탁 걸려 있고 조정대상 지역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걸림돌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면 조금 완화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 시장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전국에 거의 다 걸려 있다시피 뭐 웬만한 해가지고 지역은 다죠. 네, 그러니까 안 걸려 있으면 이상해요. 우리 동네 왜 아니지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들어야 돼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도 완화될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대구랑 올해 광주 시장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두 지역이 올해 좀 입주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 부산은 뭐 원래 맨날 많아요. 네. 그때 맨날 많아서 옛날에 좀 안 좋다가 2019년도 언저리를 기점으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대구나 이런 다른 지역들의 모습도 결국은 부산하고 똑같을 것 같고 뭐 대전 요즘 좀 집값 빠진다고 좀 얘기 나오는데 세종시랑 마찬가지로 네. 그 옆엔 또 다 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계룡이나 뭐 논산이나 청주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 많이 오른 거 약간 숨고르고 가는 그런 것들. 네. 그게 이제 큰 도시들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도시들은 요즘에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자기들 길을 막 가요. 개척하고서 가고 있고 뭐 아까 뭐 시장이 위축된 이런 거 느껴지지도 않아요. 네.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실적률은 그렇지. 엄청 올라가는 네. 곳들도 많죠.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죠. 네. 너무 작으니까 지역들이. 그러니까 좀 대도시 위주로 공급이 좀 많은 곳들은 살짝 위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뭐 될까요? 그 정도인데,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수진님이 추가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청주 오송에 구축을 갖고 있다. 디테일한 질문이에요. 너무 개인 상담인데 패스. 근데 여기 공급도 많고 분위기도 안 좋고 불안해요 지금. 그런데 올해 안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지
이거는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죠? 그게 투자자냐 실거주냐 차이가 있을 텐데 네. 투자자 같으시면은 이제 네. 그걸 팔아야 된다는 결정은 네. 다른 게 더 많이 오를까봐에 대한 그거를 이제 부담을 지기 싫으신 네. 거잖아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거주자 같으신 분들 경우라면은 아까 지금 여기 계속 살아야 되고 아니 살고 있고 계속 아무도 살 가능성이 높으면은 결국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를 보고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실거주냐 투자냐 네. 이런 걸 가지고 투자자 같으시면 네. 아마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막 날아가는데 이런 네. 생각. 아까 제가 지역별로 되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초조함을 더 낮춰. 지역별로 따지면. 저는 뭐 저 지역은 잘 모르는데 네. 전체 지방을 분류할 때 우리가 기타 지방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네. 지방 소도시 분류인데 네. 이 광역시 지표가 제외하고죠. 광역시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이 지표가 재작년 저 임대차 입법 전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네. 빠져서 올라간다 이런 것도 말이 되겠지만 임대차 입법 통과하니까 쫙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전세가율이 100% 넘는 것들이 나와요. 그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죠. 그게 밀어 올린 건데 그런 지역들은 아마 또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급하게 이상한 이유로 올라서 임대차법으로 오르는 것 같거든요. 네.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매매가도 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대강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런 지역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대표님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할 걸로 봐요. 관광지는 자기가 돈 있을 때는 좀 예를 10억짜리를 12억에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돈 많을 때. 네. 자기 돈이 없으면 10억짜리를 8억에 팔기도 해요. 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맞춰서 파는데 관광지는 때 어려워지면은 관광지부터 팔잖아요. 보통 네. 집이 두 채나 땅이 있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펄럭펄럭거리거든요. 네. 이게 경기가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쪽은 좀 이 변화폭이 크다. 하락에 대해서 좀 강하지 않느냐. 그 대신 오를 때는 또 급속도로 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하면은 최근에 워낙 뭔가 결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라서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걸 좀 사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상품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상품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지금 도시형 생활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거 대체용이 있고 네. 그냥 과거에 그 뭐라 그래 원룸형 대강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임대용. 예, 임대용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조금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화를 타는 것들이거든요. 과거엔 그 자체가 다 경기에 변화를 탔는데 네. 최근에는 워낙 고가로 아파트가 가다 보니까 주거 대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에도 뭐 한 7억짜리, 8억짜리도 있어요. 네. 그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네네. 살기에는 네. 강남에 수십억 하는데 내가 살 집이 어딨냐. 그렇지만 약간 안 좋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 하방에 대한 그 강도가 굉장히 세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수요가 많은 지역들 아주 고가인 지역에서는 그것들도 나름 틈새 시장으로 계속 살아남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추세를 그냥 따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면은 네. 그건 괜찮은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본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든 로즈님입니다. 이제 무주택자로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30년 아파트, 그러니까 30년이니까 이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가지고 기다릴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구축을 매수해가지고 실거주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상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 투자하고 뭐 전세에 살거나 아니면 아예 구축이지만 실거주로 들어가거나. 지금 주택이 없으신 분이죠? 네, 지금은 무주택자시고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사놓고 계속 전세 딴 데 살면서 네, 재건축 투자하고 나는 전세살이. 그 말씀 아니면 뭐 월세살이가 되겠죠. 네, 그런 게 하고 아니면 구축 사서 들어갈 거냐. 네. 어쨌든 결론은 산다는 거네요. 사긴 사는데 네. 재건축에 투자할 것이냐 그냥 구축으로 실거주로 편하게 사는 거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성격 문제인데. 이거는 재테크가 아니고 그냥 성향인가요? 난 무조건 신축 아파트에 살아야 돼 이러면
거기 가셔야 되고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에서 못 사시는 분들이 체질적으로 있어요. 네. 뭐 성면도 문제가 네. 있고 농물도 있고 뭐. 그렇죠. 재건축이 좀 상태가 네. 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30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네. 요즘 엄청 잘 살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지어진 집이 잘 살 때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좀 집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이걸 버티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어려운 분들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는 좀 다른 식으로 가고 그래도 이건 재건축이 되면 아까 내 스타일에 맞는 새 집으로 들어올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네. 들어오니까 10년일지 20년일지 5년일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들어가서 사는 방법인데 재건축이 사실 금방 될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낡은 상태로 살아야 될 거잖아요.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러면 또 가서 다 고치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나는 그거 다 됐고 그냥 새 집에서 살겠다. 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성격 문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결국 산다는 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중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할 테니까 질문 좀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 네. 한번 드려보면 아까 그 고민은 결국에 구축은 안 오르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만 확 오르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재건축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네.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요. 구축도 오르냐 이거죠. 이게 저는 좀 이제 어폐가 네.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곧 새 집으로 바뀐다는 기대감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구축 아파트는 기대감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규정상 문제가 있어서 네. 해 있는 건데 아니 10년 차에 아파트에 한번 큰 돈을 들여서 확 바꾸면 안 되나? 아파트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네. 우리 아파트 좀 낡은 것 같고 요즘 트렌드에 안 맞으니까 우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골라서 근사한 거를 해달라고 하자. 네. 그럼 왜 안 리얼로 되느냐? 가자, 그냥. 네, 근데 이제 15년 차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규정상 15년 차까지 그런 걸 네.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죠. 그것도 웃긴 거예요. 네. 사람들은 15년 차 아파트도 벌써 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까 그게 구축 아파트 그렇죠. 인기 없음의 주요 이유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롯데건설이 좋은 솔루션을 갖고 오시면 그럼 구축도 금방 좋아지겠는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30년까지 안 가고 15년 차에 뭔가 하겠는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이건 더 큰 재앙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구축이 오히려 재건축까지 안 가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로 중간에 네. 먼저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쪽은 집들이 그래도 30년 전에 지은 집보단 좋잖아요. 아무래도 구조가 훨씬 낫죠. 신축보다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2베이, 3베이, 4베이, 그렇죠. 5베이 있지만 네. 5베이, 4베이까지 안 가더라도 네. 이런 집들을 잘 살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터치로 확 좋아질 수 있는 게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다면 그렇죠. 사람들은 구축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례를 많이 못 봐서 그래요. 리모델링이라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롯데건설 힘 좀 써주세요. 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요즘은 연구가 없는데 네. 재건축이 처음 나왔을 때 꽤 오래됐죠. 오래 전이죠. 그때는 20년 지나면 거의 재건축을 막 해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아파트 가격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 별로 안 합니다. 네. 그때 하도 했으니까 20년짜리 아파트가 새로 바뀐다 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쭉 치고 올라가요. 네. 이게 한 15년 차, 한 5년 전부터 네. 기대감 생길 때부터 한 5년 전부터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30년 또는 40년이다 봤을 때는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네, 네,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네. 요즘은 또 변수가 좀 하나 되는 건 20년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네. 그 단지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렇게 한번 해석하는 것도 그런 연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축이 새치기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JDJS님이 이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죠. 이제 2주택 구입하면은 뭐 그때 취득세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뭐 원래 원상복구 개념으로 좀 취득세를 좀 바꾼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언제쯤 적용될 거라고 보세요? 그 취득세가 법률 사항일 거예요 아마. 네, 지방세 지방세 법이죠. 법률 사항이라서 법률 사항은 사실은 지금 떨어진 후보께서도 이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 여당에서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줄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타협만 빨리 일어나면은 지금 뭐 그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타협이 그렇게 잘 일어나겠는가. 워낙 지금 현재 거대 여당이고 네.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선거 전 지금 선거 직전 때까지 선거 때는 뭐 다 이렇게 좀
풀어주겠다는 언질이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아닌 시기에는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기조하고는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법 개정의 문제다 예. 보니까 행정부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좀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받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올려주시고요. 로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 2년, 5년 보유로 바뀌는 정책은 언제쯤 될까요? 10년 보유하라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대답을? 네. 지금 이제 그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취득세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큰 방향만 정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게 지금보다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너무 급하니까 급한 분은 끄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동결 형태로 지금 정책 공약이 나와 있고 그 공약에 보면은 세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이제 TF를 만들겠다. 이 세제라는 게 워낙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산정 방식도 워낙 복잡하게 많고 뭐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격 비율, 세제 맞아요. 복잡해요. 제가 저 초과이익 환수도 뭔가 이 가격 기준, 뭐 비용은 이거 기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지 그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뭐 준조세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임기 출발하자마자 TF에서 다뤄가지고 최대한 빨리 내고자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뭔가 하면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생각만큼 빨리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뭐 적극적으로 국회에 뭐 의견 개진을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지금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 세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네, 요 질문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밍밍님인데 지금 대구에 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에 지금 뭔가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이거 이상우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처럼 지금 공급 예정이 많은 지역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대구가 가장 이슈거든요. 사실 저게 다 지금 있는 집 거래 이슈가 아니라 청약 이슈잖아요. 그렇죠. 저게. 그래서 청약이라는 건 결국 모두가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고 대구는 또 다 요즘 대단지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사는 이유가 다주택자들과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중도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제 또 전매도 안 되고 막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 대출보다는 아까 그 규제로 거래가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시장은 거래가 안 되게 만들면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에는 거래는 되게 해야 돼요. 최소한 비용은 발생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저 대출 규제보다는 아까 결국 조정대상 지역 그 이슈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떤 그런 규제 지역 자체에 대한 조정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뭐 비슷한 건데 왜 집은 1주택자도 10년 보유하고 팔아야 되냐 이런 거부터가 좀 그렇죠, 거래는 사실.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시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집값이 워낙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썼던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상화를 하겠다. 뭐 그리고 TF도 만들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뭐 전반적인 걸 좀 다루겠다고 하신 것 같고요. 밍밍님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고 하십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신천 잠실 나루 저기죠. 이제 잠실동에 보면은 다 대단지 아파트인데 그 중간에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소유자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재개발 같은 거 되냐?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간에 빌라들이 모여 있으면 여긴 빌라도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건지 이 정책들이 아니면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정책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서울시 쪽이니까 서울시 정책에 따라도 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개발을 좀 한다 그러면은 좀 빨라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 있고 그다음 정책 공약 쪽에 보게 되면은 기존 도심에서 소규모 개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저기는 아닐 거예요. 보통 이제 개발이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이 들어가서 해주는 거, 사업성이 없고 이런 것들, 그거 이제 지금 하는 게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작게 하더라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인프라 지원비라든가 주차장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오히려 또 역세권에 가깝다. 그럼 이제 역세권 생애 첫 주택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고밀 개발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입지가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넓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지금 뭐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뭐 그렇죠. 용적률도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겠다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있기 때문에 뭐 꼭 그 지역은 아니겠지만 예. 지금 개발이 좀 어려웠던 그런 곳들이 조금 어떤 개발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숨통이 많이 트일 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버터비터님, 작년에 규제 피해서 올랐던 비조정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 강릉, 춘천 같은 곳들은 어떻게 이제 반대로 그럼 이제 조정 오나요? 라는 이제 걱정 어린 질문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개별 질문. 이거는 지금 뭐 예, 저희 본업에 자꾸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전 이걸로 먹고 네. 사는 사람인데. 주머니 하나 풀고 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네. 비규제여서 오른 것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네. 엄청난 것들이 많이 바뀐 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막 GTX 얘기 정말 오래 했지만 네. 작년에 중앙선 연결된 거, 중앙선 복선화 개통된 거 이런 네. 것들은 안 타보신 분들은 중앙선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죠. 안동 한번 가보실 필요 있다니까요. 네, 네. 청량리서 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길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가 느껴지면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원주 같은 데들도 아 이래서 올랐나 보다가 돼야지 아 조정이라서 뭐 비조정이라서 올랐대는 그냥 정말 약간 좀 초등적인 네.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도 마찬가지죠. 강릉도 비조정이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거기 커피 마시러 가봤더니 좋아서 그냥 세컨하우스로 산 건지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더 심도 높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비조정상 지역 내에서도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오른 데들도 제가 보면 종종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데들은 조정 받겠지만 아까 그런 근본이 바뀐 동네들 여기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바뀌었네. 그런 데들이면 아까 다른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좀 다른 식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호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얘기신 것 옛날 같아요. 그런 거죠. 뭐 이거 뭐 갭투 1,000만 원이래요. 뭐 무피 네. 투자래요. 그런 식으로 간 데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진짜 뭐가 크게 바뀌는 그런 동네들은 다른 얘기겠죠. 그렇죠. 지방 소도시라고 해서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까리님 질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자재도 지금 오르고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원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거 좀 걱정된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뭐 분양가는 지금 전국 대부분이 우리 상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게 뭐 폭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다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물량이다 그러면 일단 접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했던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현실화하자 이런 내용이 분양가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폐해가 많냐 뭐 아니면 뭐 이익이 많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 너무 소수가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네. 그런 것들도 뭐 제한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거주 1주택자 갈아타기 언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이 대표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네. 가족끼리 한 일주일만 저녁을 매일 같이 먹으면서 네. 그 가족의 불만이 무엇인지 들어보고서 네.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집 좀 고치고 뭐 네. 이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당장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아니 가족들이 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가 본데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되는 거죠. 방 하나에 아이 2명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 쓰고 있는데 불러서 밥 먹었더니 못 살겠다. 네,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아빠 학원이 너무 멀어요. 학원이 너무 멀다. 네, 뭐 혹은 뭐 배우자가 회사 멀어서 못 다니겠다. 그럴 때 보통 차를 사주시거든요. 왜냐면 좀 일찍 일어나. 왜냐하면 집을 해결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고만 너무 가만히 돼 있는데 네. 실제 우리는 거주는 우리의 삶을 너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근데 네. 꼭 그 결정권자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네.
이거 오픈해서 들으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처럼 야 그런 건 좀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지금 어떤 거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를 가족의 이제 어른들, 애들은 당연히 선택권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네. 얘기를 많이 하셔서 결정하시면 항상 그 시점은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불만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미래 수요와도 뭐 같은 길을 가는 거겠죠. 네, 내 불만이. 네, 남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남도 똑같은 네, 고민하고 옆집, 윗집 있으니까.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요. 갈아타기 할 타이밍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갈아타기를 할 만한 타이밍인가요? 네. 네. 맞습니까? 아까 저희 올해 유망 지역 말할 때 네. 제가 강남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네. 그게 좀 저는 의미가 많다고 봐요. 뭐냐면 왜 강남이 올해 유망 지역일까? 갈아타기의 거의 끝판왕 단계가 강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용산도 있고 좋은 지역은 네.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강남이니까 네. 사람들이 왜 이걸로 바꾸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에셋,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그 형태의 어떤 거가 제일 안전한 것인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해외 변수들 막 전쟁 나오고 누군 죽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킨다. 번다가 아니에요. 네, 지킨다는 관점을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 장에서는 더 몰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지로의 이동은 좀 오래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라면 지금 하는 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다 상급지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모든 지자체가 네. 나도 상급지가 되겠다. 그렇죠. 이건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네. 자금을 유치해서 외자를 유치하든 뭐 자금 산업을 유치해서 좋아지면 우리도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거 환경을 또 개선하고 또 지자체별로 또 각자 또 발전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오늘 질문이 정말 많이 해주시고 또 반응도 또 폭발적이셔가지고 약간 좀 길어진 면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클로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전반적인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 계획 또는 투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자기가 단타 뭐 몇 년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단타. 뭐 한 적어도 한 5년 10년 내다본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한 해가 아니냐. 지금 이제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상상하는 좀 무리 같고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조금 들어갔다 조정받든지 한 5년 또는 한 뭐 10년 동안은 그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안정세 또는 이제 하방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자세히 보고 그 지역이 가격 메리트가 있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야 이제 사놓으면은 다 오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올해부터는 이제 다 끝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몇 년처럼 그냥 아무거나 샀더니 올랐어요라는 예. 거는 이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조심해서 선별하라. 예.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좀 관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 대표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좀 있으면 거리두기도 좀 풀리고 저도 마스크 안 쓰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안 쓰고 하면은 네. 가족들끼리 좀 근데 그 가족이라는 거는 부모님을 의미해요. 네. 이럴 때만 찾아가고 보통 그러는데 네. 한번 올해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 찾아가서 네. 어머니 아버지 30년 전에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30년 전. 뭔 소리야? 그러니 아니 88년, 89년, 90년, 91년 이럴 때 어디 사셨냐고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저 어릴 때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어디 살았지?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이거 얘기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때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일기 신도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네. 그때랑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결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부모님이 이렇게 했던 게 나한테 어떤 많은 가르침을 줄 거예요. 네.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잘 결합해 보면 부모님이 잘못 결정하셔서 나는 잘하면 되는 거고 네. 부모님이 잘하셨으면 역시 또 잘하면 되는 거고. 이게 딱 일기 신도시가 거의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내 나이가 아마 그때 90년대 초반에 그 부모님 나이랑 똑같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고 결과를 아니까 엄마 후회해?
그럼 나는 다른 선택해야 되고 엄마가 해봤더니 되더라 하면은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어보라는. 근데 잘 안 알려주세요, 문제. 안 알려줘요? 부끄러우니까. 아, 부끄러워하시면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아는 게 힘이라는 말 어디서든 통용되겠지만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두루 접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롯데건설이 준비한 부동산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